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13화 송재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당뇨 Q&A.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신 송재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와우. 그리고 이번 화에는 한 분 더 계세요. 저희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보이는 저자세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모니터링 요원 특별히 모셨습니다. 명품 캥거루님. 명품 캥거루님의 그 사연이 나가고 나서 저자세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반응 좋았던 것 진짜로, 같아요. 네. 진짜요? 최고예요. 역시 살아있는 사연만큼 사람들의 이 뭔가 가슴을 울리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댓글 알바 잘 해주시고요. 네, 모니터링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 알바. 요즘 그게 너무 핫해서. 네, 그러면은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잡담 없이 바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당뇨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였다면은 이번 화에는 저희가 카페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형태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순서가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 개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공복 혈당이 120에서 130 정도로 잡히질 않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공복 혈당이 안 잡히고 고혈당이 유지되는 경우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인 5.7 정도입니다. 이런 혈당의 평균점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 당뇨 기준치가 저희들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치를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 다른데 그러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서 이 식단을 하고 있는데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120, 130 있으세요? 정도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원인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는 새벽 현상, 던피나미넌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네. 그거는 혈당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서는 이제 당 신생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밤 사이에 일어나요. 밤 사이에 일어나면서 그 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오히려 120, 130 돼 있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측정해 보면 오히려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코티솔 작용 때문에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코티솔이 식전이라는 게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재니까 그렇죠. 네. 그 새벽 코티솔을 현상에 올릴 영향을 수 있는 줄 여러 있다. 가지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자극에 의해 가지고 당이 만들어지고 당 신생 네. 작용이 좀 더 만들어지고 그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적은 수이긴 한데 정말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어서 네. 그것을 혈당을 더 떨어뜨리는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식후 혈당이 그러니까 식전 혈당이 120에서 130, 식후 혈당이 뭐 한 140에서 160 이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저탄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 정도로 분도 있더라는 있더라. 거죠. 아까 네. 뭐 새벽 현상이라든지 코티솔 분비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얘기한 거는 좀 적은 수에서 속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당이 조금 올라가 있는 형태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식후 혈당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도 계속 떨어져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근데 조금 그런 분도 있죠. 나는 하는데도 당화혈색소가 7.0 이하로는 더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당도 그 조금 계속 150, 160대 유지가 되고 있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세 번째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원래 좀 없는 분이죠. 그러면 조그마한 탄소에도 올라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탄수를 먹기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먹는 탄수는 야채
야채 탄수죠. 뿌리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곡물 먹게 만들어요. 전분류는 아니고. 예, 그래서 탄수가 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를 조금은 자극하되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완벽한 케톤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유지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하시는 뿌리 채소 같은 게 있으실까요? 혹시? 뿌리 채소들은 특히 뭐 우리 잘 아는 것들이 건강한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뭐 비트, 우엉, 가지, 호박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선생님 꿀도 되나요? 꿀은 늘 퀘스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꿀 자체는 그 염증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효과도 있어요. 설탕보다는 당을 빨리 올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꿀을 먹게 되면은 그 우리가 만드는 팻 버닝하는 몸을 만드는 걸로 가는 데는 제한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꿀이든 유제품이든. 그럼 유제품 이거에 비해서는 같은 게. 그냥 식물. 그래서 케톤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는 그 팻 버닝을 빨리 해야 네. 된다든지 했을 때는 꿀도 유제품도 처음에는 제한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케이스.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당류이시고 당화색소도 높지 않고 하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고 혈당도 공복에 한 147 정도시고 식후한 시간이 160 정도시래요. 탄수 섭취는 밥으로 한 2스푼 정도 하시고 쫄쫄 굶어도 한 140 정도가 유지가 되는 혈당이. 혈당이 140 나오고 네, 인슐린 네. 수치가 인슐린 수치도 높으시대요. 높게 네, 나오고 얼마라고는 안 적어주셨는데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좀 열심히 많이 하면 130 정도로 떨어지고. 네. 그런데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당색소가 높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혈당이 높은 것 때문에 체중 감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고민이시래요. 이거는 네, 이런 경우는 약을 먹어서라도 혈당을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식단을 믿고 계속 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혹시.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네. 혈액 검사를 보거나 그쵸. 환자분 상태를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이분은 아직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안 된 거거든요. 인슐린이 아직 높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이 더 안 떨어지고 네.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분들은 뭐 더 정확하게는 뭐 검사를 해보고 해야겠지만 네, 네.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케톤식을 하는 것이 영양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완벽한 케톤식을 해왔었다 그러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채소, 야채 채소를 야채 채소는 똑같은 말이다. 저희 지금 너무 진지해서 전설의 레전드 이런 거. 건강에 대해서 채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완벽한 케톤식을 하기 위해서 제한해주는 뿌리 채소를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많은 영양물을 공급해줘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해주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조절이 되는. 그러니까 식사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해주신 답변이 절대적인 뭔가 이거에 대한 치료 가이드는 아니라는 거를 한번 여기서 짚어주셔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처음 얘기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주어진 그 키만 되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협소한 그럴 데이터로만. 수는 있을 것 같다. 전제는 이런 거죠.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케톤식에만 올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유동적인 식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선생님이랑 지난화에 이어서 이번 화에서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저희가 사실 약간 이거를 종교처럼 믿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절대적인 식단은 아니라는 그래요. 거를. 네. 그러니까 그 케톤을 막 만들어내는 케톤식이는 그 LCHF에서 조금 더 굉장히 작은 협소한, 범위잖아요. 네. 그런 치료식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것이 효과도 되게 좋고 네. 특히 저는 암 환자 치료를 하고 있을 때는 더 막 네. 거의 지방을 90%까지 올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여기서 네. 그 지방이 되게 한정된 지방 하시는 거잖아요. 또 아무 지방을 먹어서 그렇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요. 질 좋은 지방. 이제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식단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식단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LCHF 식단이 이제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식단은 그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 이하의 정도의 탄수 제한이 아니고 50에서 70, 많게는 90 사이 정도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식단이죠. 그렇다고 해서 탄수가 50%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거는 절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방을 90%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먹어요? 그거는 암환자의 예, 암환자 같은 네, 경우에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말기 암환자에서 잘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제가 했던 채소 스프 있죠. 네. 채소 스프를 좀 먹게 하면서 지방 영양제를 맞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요즘은 3세대 지방 영양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MCT 오일, 올리브 오일 다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 3까지도. 우와. 그래서 신기해요. 그렇게 하면 지방 함량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가 가능해지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제 식사를 조금씩 바꾸는 거죠. 저도 신기하다. 질문해도 돼요. 네.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네, 파이토케미칼 아까 계속 네. 얘기하셨는데 그게 신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그러니까 채소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다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군도 있고 여러 가지 미네랄도 들어있는데 그 외에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휘할 건데 아직은 다 모른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총칭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성분들이 보면은 세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들도 나타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세포를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들이 채소에는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또 밝혀진 건 육류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육류도 먹고 지방인 에너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이 식단은 괜찮은 거죠. 단지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 있던 그 전분만 우리가 많이 줄인다는 개념인 거니까요. 제가 읽었던 책에 그 파이토케미칼 역할 중에 하나가 환경 독소, 화학적인 독소 이런 거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해독작용? 네, 해독작용 그렇죠. 그 해독 그는 경쟁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 자리를 잡으면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요오드하고 브롬이 비슷한 그 네, 경우에 맞아요. 네. 브롬이 많이 차지하 있으면 요오드가 많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경쟁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독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그렇죠. 파이토케미칼을 넣어서 그런 해로운 물질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파이토케미칼을 넣어서 세포가 건강해져서 세포가 해독?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도 완벽하게는 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토케미칼에는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작용이 많이 되면은 세포 자체가 배출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경쟁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콩이 계속 퀘스천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먹지 말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다 밝혀진 건 아닌데 그 중에 콩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콩에 들어가 있는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어서 걔네들이 대신 들어가 있으면은 에스트로겐 자극이 심하지 않으니까 유방암이나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쟁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논문도 좋은 쪽 논문과 나쁜 쪽 논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선택하는 게. 양쪽 얘기 다 들어보는 네. 걸로. 그런데 이제 콩에는 구리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구리가 너무 많아지면 독성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콩을 많이 먹지 않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 많아요. 콩에 구리가 많은 게 현대 농작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포함 원래 성분이 콩? 예. 원래 콩에 구리가 많은 거. 그래서 좀 전에 요오드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네. 요오드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검사 없이 요오드를 네.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그렇구나. 있었어요. 네. 요오드가 어떻게 당뇨를 유발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네. 당뇨 환자들을 검사를 했을 때 요오드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가 일단 요오드 부족 국가잖아요. 네. 땅에 토양에 요오드가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채소만으로 요오드가 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당뇨가 많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오드가 필요한 부분들 뭐 난소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데 혹이 자꾸 잘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용량 정도는 복용해도 괜찮고 고용량으로 만약에 올리고 싶을 때는 검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결국 모든 건 다 검사. 그래서 내가 저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뭔가 네.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처방이 들어가야 아니면은 되는 거니까. 요오드는 네. 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마를 먹는 거죠.
다시마에는 요오드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장에도 좋고 네. 그 당 그 뭐지 뮤코 당제가 뭐 그런 거 그런 거. 네. 네네네. 미네랄 많고. 역시 다시마짱.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당뇨 그죠? 음. 당뇨는 완치가 안 되고 계속 나빠질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당뇨 치료라고 저도 생각하고 처방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또 요즘 약을 끊고 좋아지는 분들이 생겨요. 이 식단을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보고 오시는 분들이 한 1년 되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을 많이 줄여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약을 끊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당뇨도 이게 치료가 되는구나.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지난화에 있었던 그분 그 말씀. 네, 그러니까요. 430에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 그런 식으로 같은 경우는. 약도 끊으면서도 당도 조절이 되고 네. 정상혈당으로 가면은 정상혈당이 되면 당뇨가 치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나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완치가 되느냐 마느냐를 맞아요. 네, 그런 거. 판단하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약을 계속 조금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가장 약한 약으로 네. 하지만 모든 건 깨끗해. 완벽하게 다 안 돌아오는 분들도 있죠. 그 정도만 되셔도 그 전에 비해서 그쵸. 삶이 네. 완전히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희망적인 걸로 부분이 답변을 있다. 네. 가능성이 저탄고지와 함께라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저탄고지 중에 어쩔 수 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돼서 수액을 맞으면 혈당치가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나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을 맞을 때 고열, 두통, 부종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 수액을 거부하면 괜찮은 건지 퇴원 후에 원래 식이법으로 돌아오면 혈당이 원상복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그 프롤로가 포도당 주사 놓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혈당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네요. 일단은 아마 그 얘기는 그 포도당 주사 맞아서 닌겔을 맞으면은 혈당 아마 올라가는 거고 그럴 특히 거고요. 당뇨가 있으신 예, 예. 거는 더 그런 그러신 경우에는 거죠.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수액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네. 스테로이드 주사 제제하고 그다음에 그 포도당 수액제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죠. 사실 이 비슷한 질문이 네. 카페에도 굉장히 자주 올라오거든요. 저희 뭐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데 포도당을 맞아도 맞아야 되냐, 되냐. 거부해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구나. 이영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그거 해봐야 뭐 2% 3% 그러니까 맞아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포도당 수액보다는 어쩌면 스테로이드 계열 그런 그 뭔가 주사제 같은 게 영향이 더 컸을 수도. 갑자기 만약에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다면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와 유도되는 질문인데 만약에 수술을 할 예정이 있으면은 뭔가 식단을 어떤 식으로 수술 전, 수술 중, 후 뭐 약간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가는 게 좋을지 약간 이런 질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저탄고지 지키시겠다고 병원밥이 나왔는데 거기서 되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만 되게 적은 양 골라서 드시고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수술 중에 케톤식은 아니라도 저탄수 고지방식을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회복도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밥을 병원식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밥을 제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가족이 만약에 뭔가를 좀 챙겨줄 수 있다면은 하는 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 쪽을 수술하게 되면 어차피 죽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음이라든지 죽을 먹게 되면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만 되니까 네. 그거보다는 채소 스프를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훨씬 좋죠. 진리의 채소스. 그렇구나. 아니 그 약간 이게 딴 얘기인데 네. 네 아는 분이 이제 저탄고지를 하면서 수술을 하시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당뇨식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나름 저탄고지를 하시겠다고. 네. 근데 나온 거 사진 찍어서 다 보여줬는데 탄수화물. 다 먹을 게 없다고. 그렇지. 네. 풀떼기 쬐끔 먹을 거 말고는 진짜 고기도 되게 제한적으로 주고 그 고기도 없는 지방도 없는 살코기 위주의 고기만 주고 그렇지. 네 먹을 게 없다고. 저지방 당뇨식이었나 봐요. 대학병원 당뇨식이 대체로 약간 그런 탄수화물 65%에 우리 그 미국 갈 때 네, 네. 민정 씨도 네. 비행기에서 아, 맞아요. 당뇨식 신청했대요. 근데 네.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당뇨식이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65%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지방 네. 뭐 지방을 15%, 줄여 저지방식이에요. 예, 네. 맞아요. 저지방 저지방 15%. 저염. 아직도 저지방 우리나라에서는 저염, 그게 건강한 고단백. 음식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아, 네. 고단백 아니고 중단백 정도. 중단백, 네. 그게 나와가지고 자기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냐고 차라리 그냥 그냥 일반식을 네. 할 걸. 일반 정형외과식이면은 사실 병원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데가 정형외과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꿀팁. 네. 병원 전문가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뇨식은 피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약간 수술이랑 또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저탄수 식단을 유지할 경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은 퇴화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베타셀에서 네. 거기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많이 필요 없으면은 그 베타 세포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할 때는 차라리 이제 탄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식단, 자기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그 인슐린 분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톤식들 아주 완벽한 줄이는 식을 평생 가는 것보다는 네. 저는 만약에 치료식으로 케톤식을 딱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탄수를 늘린 네. 그 한 중등도의 그 저탄수 고지방식을 하는 것이 네. 더 좋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그럼 그 텀을 치료를 위한 어떤 케톤식을 하는 텀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거는 뭐 사람마다 정말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암 환자 예를 들면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케톤식을 초반에는 뭐 치료를 하고 있거나 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보통 초반에 할 때 한 2달에서 많게는 석 달 네. 이렇게 하다가요. 그 다음에 좀 돌아와요. 그리고 나머지 회복되는 단계에 있을 때는 분기별이나 아니면 1년에 한 2번 정도에서 4번 정도만 케톤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탄수 고지방식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를 분기별로 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하시는 2주에서 거예요? 3주. 생각보다 길진 않네요. 음. 그렇구나. 약간 단식 느낌이. 약간 디톡스하는 약간 그런 그런 거를 좀 느낌이에요. 제가 좀 도입을 한 거죠. 그렇구나. 역시. 그러면은 케톤식을 하다가 이제 조금 늘리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그 다이어트 닥터에 보면은 아주 스트릭트, 모더레이트, 네. 리버럴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모더레이트 정도까지 한 그 정도만 음. 제가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은 이 정도도 케톤식이야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죠. 케톤 수치가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케톤식이야라고 했을 때는 생리적인 케톤증 상태, 그러니까 0.5에서 3 사이를 유지하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케톤식을 잘하는 분들은 오면 한 1.2에서 2 정도, 많게는 3 정도 그 사이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탄수를 조금 더 먹게 되면은 0.3에서 0.5 사이 아마 그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 먹어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스트릭트하게 하면서 간헐적으로 좀 충분히 저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꾸준하게 먹는 게 좋다고 봐요. 꾸준하게 한 네. 번씩. 그 꾸준하게라는 기준이 그 매일 조금씩 먹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일정. 거예요? 네, 일정한 양을 자기한테 맞는 양을 찾아서 그 정도로 먹는 게 좋다. 근데 그 먹는 거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뿌리 채소라든지 아니면은 밥을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조수수길이라든지 이런 밥을 그런 잡곡밥을 하게 되면은 네. 탄수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늘려주는 탄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탄수를 완전히 다 줄여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아직 없어요. 네네. 네. 근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그거를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뭐 암 환자나 일반인들의 대상이고 네.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그래도 또 계속 케톤식 수준에 되게 강한 제한을 하면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아,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신 분도 그 세포- 작년이란다 지난주에 네네네. 우리 방송했던 그분도 밥 한 그릇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밖에서 네.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밥 한 그릇을 밖에서 사 먹는 밥이니까 또 쌀밥이에요. 그렇죠, 흰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돼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도 다른데 그 안에서 얼마만큼 조절을 해줄 건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초반에는 정말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다 제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늘렸어요. 그분도 이제 원하는 거 있어서 네. 처음에 3분의 1 공기 먹어서 유지해봤는데 당 늘지 않고 괜찮아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해서 반 공기로 늘렸고 지금 한 공기를 먹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좀 잘 안 돼서 네. 해보니까 그분은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과일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계속 맛을 보셔야 돼. 어떡해. 네, 맛을 보셔야 되는 데다가 식사도 밖에서 다 사드셔야 그렇죠.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분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그 아까 정말 노력 얘기했던 많이 것처럼 하시나 예, 보다. 하는 건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다 총칭해서 제가 보는 거는 완벽하게 탄수를 제로로 만들어야지만 치료가 효과가 있느냐? 뭐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치료를 할 때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영양을 제대로 줘야 될 때도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탄수를 완전하게 제로로 만들 때는 영양을 제한이 조금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너무 좋은 뿌리 채소들을 못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먹고 탄수를 조금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생각이 좀 바뀐 거죠. 처음 이걸 할 때는 케톤식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참 알면 알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식단이 진짜 네. 정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함부로 남한테 이 식단을 권하기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알려줘야 되고 네. 그냥 못할 거면 그냥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병원을 추천. 네, 그래서 자꾸 수원 병원을 가서 가라고. 갈비 한번 먹고. 너무 좋은 그러면은 계속 연장된 질문인 것 같아요. 당뇨 환자는 치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11개월 동안 거의 하지 않고 타이트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최소로 할 수 있는 치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궁금하지. 그렇죠. 사실 이게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런 그럼요. 비슷한 질문들이 11개월 동안 치팅 안 하면 진짜 너무 엄청 궁금할 것 많잖아요. 같아요. 근데 아프시니까 제 생각에는 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좋아지고 네. 싶은 욕심. 근데 얼마나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 앞에 우리가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완벽하게 케톤식을 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줄지 않을까. 이게 네. 치팅을 했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러네. 인슐린은 분비 능력은 줄어 있는데 치팅을 해서 치팅을 하고 혈당을 혈당이- 올리면은 혈당이 엄청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위험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치팅을 하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됐거나 이러면은 약간의 탄수를 조금씩 늘려놔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체장을 능력이 준비할 수 조금 있게. 느는 게 더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번, 두 번의 치팅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췌장을 준비를 좀 시켜놓은 그렇죠. 상태에서 그렇다면 네. 아까 수술 얘기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술 만약에 약간 수술 예정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수술 전에 탄수를 늘려서 내 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췌장의 준비 운동을 운동. 시켜주고 수술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술할 때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단백질량도 조금 늘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회복. 네, 왜냐면은 내 몸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네. 아미노산 공급도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량도 조금 늘려주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수술하거나 당뇨 환자들은 암 환자들한테 아예 네네네. 아미노산을 그냥 먹이는 것도 있어요. 단백질이 꼭 많다고 나쁜 것도 음.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단백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인슐린 기능이 약해졌다는 근거를 뭘로 보시나요? 검사해 보면 알죠. 그러니까 어떤 인슐린 수치. 공복에 네. 아, 공복 혈당 검사를 해가지고 인슐린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가지고 탄수를 좀 늘려서 검사를 했는데 적당하게 잘 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은 그 분비 능력에 지금 뭔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는 또 복잡한 얘기긴 하는데 뭐 C 펩타이드라는 검사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인슐린을 만드는 전고체 원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떨어져 있으면은 뭐 아니면 하나가 올라가 있으면은 뭐 이런 비율을 가지고 분비 능력이나 생산 능력을 또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그게 제가 공복 인슐린 수치가 낮다고 네. 탄수화물을 좀 늘리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김주정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네, 방금 전에 네.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네. 네. 그 김준영 선생님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저희는 사실 피 검사 간단하게 해서 보는 수치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렇구나. 여기서 네. 이번에 그 컨퍼런스 미국 록함 USA를 갔다 온 이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재밌는 건 아니고 네. 혈액 검사하고 관계된 건데 네네네. 예, 당뇨 인슐린 저항성을 요즘 평가하는 것 중에 외국에서 지금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물론 저희들 논문에도 옛날에 있었고 하지만 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감마 GTP라는 거예요. 염증. GGT. 예, 네. 그래서 간 수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인슐린 저항성일 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분, 페리틴 이 두 가지를 요번에 발표하셨던 분들이 많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을 혈액 검사할 때 저희는 이제 호마 검사라고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GGT라든지 네. 페리틴 요 두 가지를 더 반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저 이번에 피 검사에서 페리틴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아마 제가 기록하기는 2004년, 2005년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요번에 그 선생님들도 보니까 네네. 요번에 그 거버하고 아이버 선생님이 같이 발표할 때 보니까 네. 그때도 GGT 얘기를 하시고 그렇구나. 또 누구였지? 어떤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해. 신기하다. 그렇게. 또 뭐 재밌는 얘기 없으세요? 또 생각나면 할게요. 이렇게 또 다음 화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네. 아 진짜 다음에는 같이 가셨던 민정 씨랑 같이 이영 선생님이랑 다 같이 오셔가지고. 너무 오. 이영훈 네, 선생님이 그 터미널 사건을 얘기를 맞아요. 들어야 돼요, 그죠? 와, 터미널 사건도 정말 엄청난 영화 찍었어 완전히. 예. 진짜 재밌게 할 얘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저희 이제 준비된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 저희들 환자 보내기 전에 항상 얘기하는 거.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맞아, 아까 프롤로 질문한 거 제대로 답변 못. 그렇죠. 네. 일단 프롤로는 다행히 이게 혈관으로 바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네. 또는 이제 그 소화기 계통으로도 바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국소적인 반응만 먼저 일으켜서요. 당을 그렇게 치솟게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들어가는 용량도 그렇게 높진 않고. 저도 얼마 전에 맞았거든요. 네. 그 류성 선생님 병원 가가지고 그쵸. 네, 어깨 쪽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 아프던데. 프롤로는 인위적으로 아프게 하는 거죠. 네, 정말 아팠어. 그러면 프롤로가 포도당인 걸 알고 나는 맞지 않을 테 이럴 필요는 없는 걸로 네. 네, 결론이 나는군요. 네, 되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맞으면서도 그렇지. 찝찝. 그럴 수 있겠다. 네. 나 오늘 탄수 먹으면 안 되나? 술은 마셔도 되고요. 술은 뭐. 그 궁금한 게 네. 제가 혈당을 가끔 아침에 재보거든요. 근데 가끔 60몇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혈당 증세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건강한 거라니까. 와. 축하. 네. 축하. 명쾌님 60 건강한 보통 케톤식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은 60, 70 나와요. 그런데도 저혈당 증세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60, 70 나오면 어지러울 걸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혈당이 낮아지는 거는 괜찮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구나. 60, 70 나오면 그 제가 컨퍼런스 할 때 혹시 GK 인덱스라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하고 케톤 수치를 비교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네. 할 때 이제 보는 건데 암 환자들은 한 1 이하로 1 정도까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케톤 수치랑 당 네. 수치.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당이 한 얼마 돼야 되나? 당이 한 90 이하 그리고 케톤이 5 이상 되면은 5 이상. 예, 그러면은 한 1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의 다른 선생님들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당을 60에서 70 정도 조절해 주고 케톤을 3 이상 올려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이 당이 6, 70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고 그렇게 나오면서 케톤을 올려 주면은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질문 중에 약간 핀트가 벗어나서 안 했던 질문 중에 이제
자꾸 저혈당이 나오는데 괜찮나요라는 질문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저혈당 증세가 없으면 괜찮은 걸로. 네. 그것이 이제 조절이 잘 되는 60에서 70이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거라는. 우리가 와. 우리도 모르게 표본을 모셔놓고 저 모니터를 네. 저희 진짜 지난 화랑 이번 화 이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당뇨. 네. 뭐라 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냥 되게 막연히 알고 있어서. 사실 당뇨에 대해서 거의 무지랭이 수준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진지하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다음에 걱정했는데. 선생님 재밌는 재밌는 얘기 이야기. 네. 네, 노래방에서 좀 더 녹음할까요? 예, 저희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걸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토요일인데 귀한 가족들과 함께 하셔야 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감사해요. 저번에 펑크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 셋이서 되게 못하게 녹음해서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질문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이렇게 질문이 겹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압축을 하는 바람에 어떤 분의 질문이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아무튼 질문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다음 화는 사연으로 들어올게요. 그래서 사연 또 많은 사연 기대해 주시고 저희 사연 보내주세요. 금태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메일 주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메일 주소는 lchfpodcast@naver.com lchfpodcast@naver.com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사연 보내주셔서 방송이 되시면 네. 오늘 나와주신 명품 캥거루님도 네, 감사의 말씀. 네, 모니터링 해주시라고 오셔가지고 모니터할 댓글이 없어서 네. 아쉽지만 오늘 또 예쁘게 아보카도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네,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은 나와주세요. 저기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식단일기랑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하셨던 그 최강의 식사 14일 프로젝트 같은 거 네. 정리해서 한번 나와서 얘기해 주셔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자료 딱 정리해서 오셔서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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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